안녕하세요. 안티고네 인나입니다. 인간의 내지 제6장 사막에서를 오늘은 오늘까지 읽으면 다 읽게 됩니다. 이만 프랑이요. 사람 놀리는 거요? 저 튼튼한 발 좀 보시오. 그러면서 몇 달이 흘렀다. 그러다 결국 무어인들이 요구액을 낮추었고 내 편지를 받은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나는 바르크 노인을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 협상은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참으로 대단한 협상이었다. 무어인 15명과 내가 모래 위에 둘러앉아 협상을 했다. 노예 주인의 친구였으며 나의 친구이기도 한 미적진 울드 라타리가 나를 은밀히 도와주었다. 그자를 팔게. 어차피 그자를 잃게 될 테니. 그는 나의 충고에 따라 노예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놈이 아프다니까. 겉을 보면 모르지만 속이 병들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온통 부어오를걸. 그냥 빨리 이 프랑스 사람한테 팔아버려. 나는 또 다른 비적인 라기한테 이 구매가 성사되도록 도와주면 중개료를 주겠다고 약속해 두었었다. 라기는 이런 말로 주인을 꼬드겼다. 그 돈으로 낙타랑 총이랑 총탄을 사게나 습격대를 조직해서 프랑스 놈들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 걸세. 그러면 쌩쌩한 노예 선옷을 아틀란테에서 빼올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늙은이를 팔아치우게. 그렇게 해서 주인은 나에게 바르크를 받았다. 나는 엿새 동안 우리 숙소에 바르크를 가두어 두었다. 비행기가 다녀가기 전에 바르크가 어슬렁거렸다가는 무어인들이 그를 잡아가 더 먼 곳으로 팔아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었다. 그 또한 대단한 의식이었다. 이슬람교 원로가 왔고 바르크의 전 주인과 쥐비의 부족장인 이브라임이 왔다. 바르크의 목을 기꺼이 잘랐을 그 3명의 전사가 오로지 나를 속인다는 즐거움 때문에 유세벽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바라크를 따뜻하게 보호하며 공식 문서에 서명했다.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다. 법률에 따르면 그는 나의 아들이기도 했다. 바라크는 자신의 아버지들을 모두 보응했다. 떠날 때까지 그는 우리 숙소에서 감미로운 포로 생활을 했다. 하루에도 20번씩 그 간단한 여행 일정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아가디르에서 비행기를 내릴 것이고 비행장에서 마라케시로 가는 시외버스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말이다. 바르크는 어린아이가 모험가 흉내를 내듯 자유로운 사람 흉내를 냈다. 삶을 향한 발걸음, 시외버스, 많은 인파, 다시 보게 될 그 도시들. 로베르그는 마르샬과 아부그라를 대피해서 나를 찾아왔다. 바르크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쫄쫄 굶어서는 안 될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크를 위해 내게 1000프랑을 주었다. 이걸로 바르크는 일자리를 구할 것이다. 나는 자선 활동을 한다며 20프랑을 내고 감사 인사를 받기 원하는 자선단체 노부인들을 떠올렸다. 항공기관사, 로베그르, 마르샬, 아부그랄은 1000프랑을 주면서도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으며 감사 인사는 더더욱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행복을 꿈꾸는 저 노부인들처럼 동정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한 인간에게 인간의 위험을 되돌려주는 데 기여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었다. 일단 감미로운 귀향의 순간이 지나면 바르크를 찾으러 올 최초의 친구는 가난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3개월도 채 안 돼 그는 철로에서 침묵을 뽑아내느라 고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바르크는 이곳 사막에서보다 덜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의 품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될 권리가 있었다. 자, 바르크 영감, 가서 멋지게 살아보시오. 이륙 준비를 마친 비행기가 진동했다. 바르크는 주비 곳의 거대하고 황량한 땅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비행기 앞에는 삶의 문턱을 넘어서는 노예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똑똑히 보려고 모여든 무어인 200명이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가 고정이라도 나 추락하면 그들은 바르크를 다시 잡아올 것이었다. 우리는 50살 먹은 신생아를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에 조금 걱정스러워하며 그에게 작별의 손짓을 했다. 잘 가시오, 바르크. 아니죠.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아니, 나는 모하메드 벤 르하우신이오. 우리의 부탁을 받고 아가디르에서 바르크를 도와준 아랍인 압달라로부터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르크의 소식을 들었다. 시외버스는 저녁에야 떠날 예정이었으므로 바르크한테는 하루 동안 자유시간이 있었다. 바르크는 그 작은 도시를 하도 오랫동안 말 한마디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으므로 압달라는 바르크가 불안해하나 싶어 걱정이 되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갑작스레 휴가를 받아 넓은 세상으로 나온 바르크는 자신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막연한 행복을 느꼈지만 이 행복을 제외하면 어제의 바르크와 오늘의 바르크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태양을 여기 아랍 카페의 정자에 앉을 권리를 남들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었다. 그는 카페 정자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압달라와 자신이 마실 차를 주문했다. 그것이 주인으로서 바르크가 취한 첫 몸짓이었으니 이 권능이 그의 외모를 바꾸어 놓았을지 모를지었다. 하지만 웨이터는 바르크의 몸짓이 일상적이라는 듯 놀라지 않고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웨이터는 이 차를 따름으로써 자기가 자유로운 한 인간에게 경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바르크가 말했다. 그들은 아가디리를 내려다보는 카스바를 향해 올라갔다. 자그마한 베르베르족 무희들이 그들에게 왔다. 그 여자들이 상냥하게 대해주었기에 바르크는 자기가 다시 살아가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무희들은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바르크를 삶으로 맞아들여 준 것이다. 그녀들은 바르크의 손을 잡고 그에게 상냥히 차를 따라주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다른 누구에게라도 그런 식으로 차를 따라주었을 것이다. 바르크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려 했다. 무희들은 부드럽게 웃었다. 바르크가 기뻐했으므로 자신들도 기뻤다. 무희들을 놀래줄 양으로 바르크는 덧붙였다. 나는 모하메드 벤 르하우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의 여자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모든 사람한테는 이름이 있고 많은 이들이 참으로 먼 곳에서 돌아오곤 했으니까. 바르크는 압달라를 다시 아가드리로 끌고 갔다. 유대인 노점 앞을 어슬렁거렸고 바다를 쳐다보았으며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로나 걸어갈 수 있으며 자유롭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그에게 씁쓸하게 느껴졌다. 자유를 얻으면서 자신과 이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가 너무도 미약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때 어떤 아이가 지나가자 바르크는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아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아청을 해야 하는 주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건 바르크가 어루만져주는 약한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미소 짓는 아이였다. 이 아이가 바르크를 일깨웠고 바르크는 자기가 미소를 빚진 약한 어린아이 덕분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제 바르크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뭘 찾소? 압달라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르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길모퉁이를 돌아 놀고 있는 아이들을 한 무리와 마주치자 바르크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이곳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유대인 노점으로 가서 이내 선물을 두 팔 가득 들고 돌아왔다. 압달라가 짜증을 냈다. 멍청이 같으니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지만 바르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태도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러자 장난감과 팔찌, 금실로 꿰맨 가죽 슬리퍼를 향해 작은 손들을 내밀었다. 그리고 일단 보물을 손에 넣은 아이들은 횡하니 달아났다. 아가드리의 다른 아이들도 소문을 듣고 그에게 달려왔다. 바르크는 그 아이들에게 금실 가죽 슬리퍼를 신겨주었다. 이제 아가드리 인근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흑인 신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왔고 그의 노예 옷에 매달려 선물을 요구했다. 바르크는 빈털터리가 되어갔다. 압달라는 바르크가 기뻐서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바르크가 넘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유로웠으므로 필수적인 재산, 즉 사랑받을 권리, 북쪽이나 남쪽을 향해 걸어갈 권리,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이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자 그는 사람이 심한 허기를 느끼듯 사람들 틈에서 사람이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과 이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다. 아가드리의 무희들은 늙은이 바르크에게 상냥하게 되어주었지만 바르크는 왔던 때처럼 쉽사리 무희들 곁을 떠났다. 그 여자들은 바르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아랍 노점의 웨이터, 길을 걷는 행인, 모든 이들이 바르크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고 그와 더불어 동등하게 태양을 나누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바르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 바르크는 자유로웠다. 그것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자기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말이다. 발걸음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라는 무게, 눈물, 작별 인사, 비난, 기쁨,
사람의 몸짓이 감싸주거나 상처 입히기 마련인 그 모든 것들, 사람을 다른 이들에게 붙들어매 사람을 묵직하게 만드는 그 무수한 연결고리가 바르크는 그리웠다. 그런데 이제 바르크는 아이들의 무수한 기대로 묵직해져 있었다. 바르크의 권세는 아가디를 위로 저무는 태양의 영광 속에서 그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감미롭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던 저녁나절의 그 서늘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바르크는 그 옛날 양떼 사이에서 그랬듯 밀려오는 아이들의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첫 흔적을 세상에 남겼다. 내일이면 그는 가난한 가족에게로 돌아가 그 나이 든 팔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먹이는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무게를 느꼈다. 인간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도 가볍지만 허리띠 속에 납덩이를 넣어 꿰매어 눈속임을 한 대천사처럼 바르크는 금실 가죽 슬리퍼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땅으로 당겨진 채 힘겹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7. 사막이 그러하다. 놀이의 규칙에 불과한 코란 한 권이 사막의 모래를 제국으로 변모시킨다. 텅 빈 것 같은 사하라 사막 저 깊숙한 곳에서 인간의 열정을 뒤흔드는 은밀한 연극이 펼쳐진다. 사막의 진정한 삶은 목줄을 찾아 나서는 부족들의 대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껏 한결같이 펼쳐진 연극으로 이루어진다. 정복된 사막의 모래와 정복되지 않은 사막의 모래는 그 얼마나 다른지. 또 인간살이가 다 그렇지 않겠는가. 완전히 변모된 사막을 마주하며 나는 어린 시절 했던 놀이를 떠올린다. 우리가 신들로 가득 채워놓던 어두침침한 황급빛 공원, 쏙쏙들이 다 알지도 쥐져보지도 못한 그 1제곱킬로미터 정육면체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끌어내던 무한한 왕국이 떠오른다. 우리는 폐쇄된 문명을 만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발자국에도 독특한 맛이 있었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허락되지 않던 어떤 의미가 사물마다 깃들어 있었다. 어른이 되어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린 시절 그림자로 가득한 그 마법의 공원, 얼어붙어 있으면서도 불타오르던 공원에 그 무엇이 남아있을까? 돌아가 공원을 에워싼 회색 돌담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절망을 느낀다. 예전에는 무한하게 펼쳐졌던 왕국이 이토록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무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려면 공원이 아니라 그때 그 놀이 속으로 들어가야 할 테니까. 하지만 이제 반곤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쥐비곳, 시스네로스, 푸에르토 칸사도, 사기야 엘함나, 도라, 스마라. 그 어디에도 신비로움은 없다. 따뜻한 소나기에 잡히면 이내 제 빛깔을 잃고 마는 곤충처럼 우리가 향해 달려가던 지평선은 하나둘 빛을 잃었다. 하지만 그 지평선을 쫓던 이가 환상에 사로잡혀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지평선을 발견하고 이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일 여와의 술탄 역시 착각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찾아 헤맨 것이 너무도 섬세한 물질이었기에 아름다운 여자 포로들은 그저 손이 스쳤을 뿐이건만 날이 밝았을 때에 날개의 금빛을 잃고 한 명씩 술탄의 품 안에서 꺼져간 것이다. 우리는 사막에서 마법의 위라는 양분을 먹었다. 다른 어떤 이들은 그곳에 송유관을 파고 석유를 팔아 부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을 것이다. 금단의 종려나무 숲이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조개껍질 가루가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내주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1시간의 열정만을 내줄 수 있었는데 이를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였다. 사막. 언젠가는 사막의 심장부에 가닿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935년 인도차이나로 향하던 도중에 나는 이집트의 리비아 접경 지역에서 끈끈이에 붙들리듯 사막에 붙들렸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줄 알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고맙습니다.